흔히 사람들은 수달이 물속에서 생활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수달이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생긴 오해라고 합니다. 수달은 물줄기를 따라 이동하며 물가의 나무뿌리 혹은 계곡의 바위 틈과 같이 은폐된 공간에 보금자리를 마련하는데요. 수질 오염으로 인해 먹이가 줄어들고 댐 건설로 보금자리를 잃게 되면서 그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죠. 이에 수달은 198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고 2012년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동물로 분류됐습니다. 이제 수달을 조금 더 가까이 만나볼까요? 나무집 사이로 빼꼼히 고개를 내밀어 주변을 살피는 수달. 수달의 서식지와 유사하게 조성해 놓은 이곳은 한국수달연구센터에 자리한 수달사입니다. 수달이 본래의 서식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야생성을 회복하는 시간을 갖는 곳인데요. 자연이 아닌 보호시설의 임시 거처를 마련한 수달에겐 어떤 사연이 숨어 있을까요? 수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수달은 조심성이 많고 주변 환경에 민감하다고 알려진 동물입니다. 동시에 호기심이 많고 장난꾸러기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일까요? 자신의 보금자리를 방문한 낯선 이들의 냄새를 맡으며 탐색에 돌입한 수달. 현재 센터에는 이 수달을 포함해 총 15마리의 수달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어미를 잃은 새끼 수달이라고 합니다. 장마철, 불어난 물에 휩쓸려가다 극적으로 구조된 아이들인데요. 물에 떠내려가 익사하거나 다른 야생 동물에 의해 생명을 잃지 않도록 구조해 임시 보호를 하는 것이죠. 수달의 먹이를 준비할 시간입니다. 수달은 기본적으로 물고기를 좋아하지만 메기와 같이 비늘이 없거나 적은 물고기를 더 선호한다는데요. 물고기로 가득한 수조에서 수달이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양만큼만 옮겨 담으면 식사 준비는 끝. 이렇게 준비한 먹이를 줄 때도 기본적으로 지키는 수칙이 있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먹이를 일정 시간에 이거를 정해놓고 밥을 주게 되면은 얘네가 이제 그 시간에 나와갖고 사람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애들은 이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갈 애들이어가지고 밥을 줘도 아침 일찍 줄 때 있고 뭐 밤늦게 줄 때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사람이 오면은 먹이를 먹는다는 걸 모르게 하려고 이렇게 무작위로 주고 있습니다. 보호소에서 생활하던 수달이 야생에서도 잘 적응하기 위해선 원활한 먹이 활동이 중요한데요. 수달의 야생성을 일깨우기 위해 먹이는 살아있는 채로 전달합니다. 물고기 사냥의 명수답게 금세 먹이를 손에 넣은 수달. 야무지게 고기를 쥐고 식사를 시작합니다. 수달은 귀여운 모습과 다르게 상위 포식자에 속하는 육식성 동물인데요. 조류와 양서류, 그리고 곤충에 이르기까지 그 먹이도 다양합니다. 국내 먹이사슬 가장 위층에서 건강한 생태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세계 자연보전연맹에서는 이런 수달을 해당 지역의 수질 건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수환경 지표종이라 보고하기도 했죠. 유레카!
짜릿한 스릴을 즐기는 이들을 위한 놀이기구의 끝판왕 롤러코스터. 해마다 레전드급 재미를 갱신 중인 놀이동산계의 공식 효자 종목이죠. 기원전 15세기 러시아의 얼음 미끄럼틀에서 처음 유래된 후 고공 인기 상승. 1920년대에만 2,000여 대가 건설될 정도로 황금기를 누렸는데요. 최고 속도 239km로 돌진하는 초고속 스펙은 기본. 수직 상승 후 무려 121도로 떨어지는 수행 넘치는 스타일까지. 세상은 넓고 탈 것은 많다. 바람을 가르며 순식간에 경사면을 내려가는 롤러코스터의 마력. 대체 롤러코스터는 어떻게 그토록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걸까요? 지상에서 일정한 높이까지 올라간 뒤 중력에 의해 아래로 급하강하는 롤러코스터. 이때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하며 속력이 빨라지는 건데요. 이때도 공기 저항, 타고 있는 사람과 기계의 무게, 레일과 본체의 저항 등을 철저하게 계산해 더 빠르게 낙하하는 롤러코스터가 만들어집니다. 게다가 여기에 더 빠른 속도를 가능하게 하는 수학 원리가 하나 더 있었으니 바로 경사면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자랑한다는 자랑스러운 그 이름, 사이클로이드 곡선. 바퀴라는 의미에서 유래된 사이클로이드는 직선을 따라 원이 굴러갈 때 원 주위에 한 점이 그리는 곡선을 뜻하는데요. 도착 지점까지의 시간이 다른 어떤 궤적보다 더 빠른 사이클로이드 곡선을 적용해 더 빠르게, 더 짜릿하게 스릴을 즐기도록 설계한 것이죠. 워터파크의 미끄럼틀 역시 사이클로이드 형태를 적용하면 훨씬 빠르게 스피드업! 롤러코스터의 경로에도 수학은 숨어 있습니다. 여러 개의 곡선이 합쳐진 것 보이시죠? 마음대로 만들어진 듯 보이는 이 곡선들 또한 철저한 계산하에 만들어진 결과물인데요. 최대 최소값을 이용해 사람이 가장 스릴 있게 느낄 수 있는 경로를 롤러코스터에 적용한 거라고 하니 놀이동산에 미치는 수학의 힘 인정할 만하죠? 유레카! 먹어도 인체에 무해한 찰흙. 이런 찰흙이 어떻게 탄생한 건지 지켜보기로 했는데 바로 이곳이 찰흙을 제조하는 사무실이란다. 실례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가 먹을 수 있는 클레이를 만든 곳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만든 먹을 수 있는 클레이입니다. 그런데 요 재료들은 찰흙과는 영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클레이가 아니고 그냥 분말가루 같은데요? 네, 맞아요. 이 분말을 이용해서 저희는 직접 우유 클레이를 만들 수 있는 키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유로 찰흙을 만든다고라?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일까? 먼저 국내에서 생산되고 남은 우유를 가져와 찰흙 제조에 이용한다는데 우유 분말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분말을 녹여준다. 지금 우유처럼 보이지만 이제 구연산수를 넣으면 점토처럼 변하기 시작할 거예요. 여기에 레몬이나 귤 같은 신맛 과일에 들어가는 식용 구연산을 넣어주는데 우유 속 카제인이라는 단백질 성분이 산성 성분인 구연산과 만나면서 살짝 덩어리가 진 형태로 분리된다. 저희가 개발한 식품 성분 점성제인데요. 이걸 이용하면 이 푸석푸석한 것들이 이제 점토처럼 변화가 됩니다. 카제인이 분리가 되면 끈적끈적한 찰흙의 성질을 갖게 도와주는 점성제를 뿌려주는데 그리고 조물조물 해주기만 하면 끝! 이렇게 해서 하면 점토가 완성됩니다. 몽글몽글했던 덩어리가 한순간에 쫀득한 찰흙으로 변신! 보시면 찰흙처럼 보이지만 이게 또 우유 같은 식품 성분들로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먹어도 안전한 치즈 맛이 나는 점토입니다. 아이들의 취향 저격 제대로 해주는 식용 우유 찰흙. 재료 모두 먹을 수 있는 식용 재료를 사용했을 뿐 아니라 찰흙의 생명 쫀득함을 살려주는 식용 점성제까지 개발 성공. 온갖 재료들로 실험해본 결과 마음에 쏙 드는 조합을 찾았다는데 네, 저희 이제 점성제를 만드는 성분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천연 방부 성분인 자몽 추출물이 들어가고요. 베이스가 되는 성분은 식물성 우유. 대표적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셀룰로스인데 흔히들 장류,
고추장이나 된장 같은 장류의 이 전체적인 성분들이 다 융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 먹는 성분들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 점성제가 들어가며 우유 분말이 서로 밀착하게 도와준다. 이렇게 완성된 찰흙은 아이들의 안전한 장난감이 된다는데 기술자는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개발하게 됐을까? 제가 오랫동안 편부모 가정 아동들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했었는데 특히 놀이 수업들을 하다 보면 클레이 점토를 주로 가지고 가거든요. 근데 안전하다고 하는 제품을 들고 갔는데 어느 날 아이들 손에서 발진이 일어나는 걸 본 거예요. 실제로 아이들의 장난감 속에서 있어서는 안 될 유해 물질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 발견. 식품 소재로 이런 점토류를 특히 아이들은 입으로 다 가져가니까 이걸 식품 소재로 만들면 아이들이 혹시라도 먹더라도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식품 전문 연구원들과 함께 성분에 대한 실험을 하고 개발하기까지 걸린 1년이란 시간. 그 노력을 곳곳에서 인정받고 있단다. 유레카! 저걸 하고요. 저거에서 이렇게 빼고 여기가 한 이만큼 나와야 돼. 그래요. 2m 정도. 그래가지고 이제 이만큼 하려고. 집에 해가 일로 지거든. 아, 이쪽이 서쪽이어서 이쪽으로 네, 지니까 여름에 해 길고 하면 여기에 해가 들어와서 너무 더우시고. 반 들어 반. 반이 들어와요? 네, 들어와요. 지금 하면 해가 들잖아요. 그쵸. 지금도 저쪽 안에가 들어오는데 난 순간 그 생각도 했어. 이거를 살리고 얘를 뒤로 내밀거나 그럼 이거를 뜯어내고 네. 한 요 정도까지 나오면 좋다는 거죠. 다르면 안 닿아야죠. 아, 어떻게 자르고 있어요? 1800이요. 1800? 네. 몇 개? 8개니까 이거 1800이야? 네. 그럼 이거 올려서 이거대로 자르면 되잖아요, 그냥. 어우, 잘하시네요. 아이, 저도 이게 연차가 있는데, 그럼. 이거 빼주세요, 미안합니다. 이거 빼주세요. 많이 잘라본 솜씨네요, 진짜. 그죠? 네. 아, 저 나름 그래도 열심히 해요, 여기서. 예, 그쪽 끝에서 한번 잡아주시면 할아버지가 그래도 돌아다니면서 좀 머리 안 닿을 높이까지만. 네. 더 높아야 되는데 더 높아야 된다고요? 2m는 돼야죠. 2m요? 네. 이게 눈 쌓이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긴 하거든요, 이게. 한 요 정도면 되겠죠, 그러면? 네네. 이렇게. 야, 이 진짜 튼튼하겠나 보다. 뭐 그 정도야? 위에 방수. 뭐 이 정도 뭐 그냥. 아버님, 100점이요? 150점. 150점. 아, 올라갔어. 점수 올라갔어. 야, 우리 어디까지 올라가나 한번 해보자. 150점. 와. 이 느낌상으로는 네네. 닭 백숙 하나 끓여 먹고 싶을 정도. 막걸리에다가. 아버님, 저희 다 됐어요. 아버님 이쪽 한번 와보세요. 와, 저희 좀 튼튼하게 꼼꼼하게 잘 해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음에 진짜 들어요. 점수로 따지면 몇 점입니까? 아, 점수로요. 네, 점수로 2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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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점 넘어갔다. 250점 만점이죠? 네. 250점 만점. 유레카! 꽃의 여왕이라 불리며 5월에 특히 빛을 발하는 꽃이 있죠. 바로 장미입니다. 5월 셋째 주 월요일인 성년의 날에도 장미꽃을 선물하며 축하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이 탐스러운 장미의 모습은 사실 오랫동안 변신을 거듭한 대가라고 합니다. 장미꽃의 초창기 모습을 알아보려면 18세기 영국 왕실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정원을 예쁜 꽃으로 채우기 위해 교배 육종 방식을 통해 꽃의 빛깔과 모습을 입맛대로 개량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령 붉은색이 짙은 장미끼리 계속 교배해 더욱더 짙은 꽃잎의 장미를 만드는 방법이 바로 교배 육종이죠. 꽃잎수가 100장이 넘는 탐스러운 장미도 꽃잎이 많은 품종끼리 교배하는 방법을 이용했는데요. 교배 육종법은 이제 장미의 외모를 가꾸는 것뿐만 아니라 내실을 키우는 데도 쓰이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꽃 모양을 안정화하거나 병충해에 강한 품종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날 절화용 장미는 사계절 내내 꽃이 핍니다. 사계절 꽃이 피는 중국의 야생 장미종과 교배에 얻어낸 것이죠. 하지만 교배 육종으로 인한 부작용도 있는데요. 향기 없는 장미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배 육종이라는 방법 자체가 유전자를 뒤섞는 과정을 자연에 완전히 맡기는 것인 만큼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도 있죠. 유레카! 1992년 도미니카 공화국의 작은 마을 살리나스. 축하합니다. 귀여운 따님이에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한 여성이 펠리시타라는 여자아이를 낳았다. 그로부터 7년 후 어느덧 7살이 된 펠리시타. 우리 공주님, 오늘은 어떤 핀으로 머리를 해줄까? 나는 이거. 그래, 그러면 너무 예쁘다. 역시 우리 딸이야. 그런데 어느 날 네? 우리 펠리시타가 남자라고요? 선생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애는 딸이라고요? 네, 그렇긴 하죠. 그런데 확실히 남자입니다. 펠리시타는 분명히 XY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요. 네? 하루아침에 남자가 되어버린 펠리시타. 실제로 사춘기가 지나면서 완벽하게 남자의 모습을 하게 됐는데 결국 펠리시타라는 이름도 조니로 개명하고 말았다. 야, 너 그 소문 들었어? 무슨 소문? 조니처럼 갑자기 남자애가 된 애가 또 있대. 그게 사실이야? 뭐? 남하고 남자가 된 애가 또 있다고? 실제로 살리나스 마을에서는 90명당 1명꼴로 성별이 바뀌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를 12살에 생긴 남성 생식기라는 뜻의 개배도세지라고 부르며 악령이 씌었거나 신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해 그 사실을 숨기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현상에 일찍이 관심을 가진 한 교수가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여자아이에서 남자아이로 변했다고? 그래, 내가 이 원인을 밝혀내야겠어. 결국 살리나스 마을을 방문한 그녀. 개배도세즈들의 유전자를 채취해 분석을 시작했다. 오 마이 갓! 이럴 수가. 아이들의 성별은 처음부터 모두 남자였던 것. 보통 태아는 수정 후 8주가 지나면 성염색제에 따라 남성 혹은 여성 호르몬의 작용을 받기 시작하는데 이때 태아가 남성, 즉 XY 염색체면 DHT라는 호르몬이 생성돼 남성의 생식기를 가지고 태어난다. 하지만 이들은 유전적 변이로 이 호르몬 작용이 결핍되면서 남성성이 완전히 형성되지 못한 채 태어나고 사춘기 때 뒤늦게 남자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었다. 개배도세지가 생겨난 원인은 악령이나 신의 저주가 아닌 좁은 섬에서 같은 지역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풍수 때문에 생긴 현상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지역의 풍토병. 그런데 이렇게 사춘기의 남자가 된 아이들에게는 몇 가지 신체적 특징이 나타났는데 피부에 여드름이 나지 않았고
나이가 들어도 탈모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었다. 이에 과학자들은 그 이유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머리가 참 풍성하단 말이지. 원래부터 머리숱이 이렇게 많았어요? 풍성하지 않은 적이 없었죠. 이 사람들은 DHT라는 호르몬이 일반 남성에 비해 매우 적은데 그럼 이 호르몬 분비를 줄이면 탈모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결국 연구를 통해 이 DHT 호르몬이 탈모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밝혀낸 과학자들은 이를 약화시킬 약물을 개발했고 그것이 현재 사용되는 탈모약의 시초가 된 것이다. 유레카! 서울의 한 지역 아동센터에서 특별한 모임이 이뤄졌습니다. 20대 대학생들로 구성된 사회봉사활동 단체의 회원들이 오랜만에 오프라인 만남을 가진 건데요. 코로나 사태 이후 집에서 장시간 무료한 생활을 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다양한 놀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구성을 보면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클레이니까 클레이를 이렇게 2개 스티커도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하나하나 붙인 겁니다. 청년들이 고안한 클레이 인형 만들기 키트. 아이들이 친숙하게 다룰 수 있는 클레이를 활용해 코로나 바이라는 캐릭터 인형을 만드는 건데요. 초등학생들도 쉽게 따라서 만들 수 있게 인형 한 개를 만들 때 필요한 재료를 각각 구분해 담으로 손수 그림을 넣어 만든 설명서까지 넣어놨습니다. 코로나19 초기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일 때라 아이들을 직접 만나는 대신 연계된 기관을 통해 인형 키트를 전달해 왔습니다. 하지만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되고 긴급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늘어나면서 청년들이 직접 아이들을 찾아가 인형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오랜만에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난 아이들 모두 마스크 속 밝은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인형 만들기 키트가 아이들에게 유익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다들 준비됐나요? 여기 나오는 OX 퀴즈를 풀면서 만들 건데요. OX 퀴즈를 다 맞추면 예쁜 인형이 나오게 돼요. 알겠죠? 각자 예쁜 인형도 만들고 코로나에 관한 퀴즈도 풀어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건데요. 그런데 나가려면 마스크가 있어야 되는데 새 마스크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원이는 과연 이 마스크를 쓰고 나가도 괜찮을까요? 빨간색과 파란색을 틀렸다고 생각하면은 빨간색과 흰색을 섞은 다음에 또 꽃잎을 만들어 볼게요. 아이들이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들을 재미있는 퀴즈로 만든 것이죠. 아이들이 어떤 답을 하느냐에 따라 인형의 색깔이 달라지기 마련인데요. 이를 통해 정답과 오답을 쉽게 확인함으로써 코로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유례가 없던 전염병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처음으로 등교 수업 중지라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아이들은 집안에만 갇힌 채 위축되고 무료한 시간을 보내야 했는데요. 특히 소외계층 아이들의 경우 어른들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죠.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지금 대학생들의 이런 창의적인 봉사활동이 아이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유레카! 이곳은 세계 3대 공룡 발자국 화석 산지인 고성군의 한 바닷가.
발견된 공룡 발자국만 약 2,000개인 이곳 문지방에 닳도록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게 지금 그림 같아, 그림. 공룡 발자국도 좋지만 여기 구성의 가장 큰 장점은 바다가 어우러진 절개입니다. 좁은 동굴 입구를 지나 그가 찾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공룡 발자국. 거친 돌로 둘러싸인 이곳에 과연 공룡 발자국이 있을까요? 공룡 발자국이 요겁니다. 저희들이 이 발자국을 가지고요. 지면에서부터 그 공룡의 엉덩이까지 높이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아주 쉽습니다. 발자국 길이 곱하기 4를 하면 엉덩이까지 높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발자국 길이가 30cm라고 가정을 하면 지면에서 엉덩이 뼈에 있는 위치가 1m 20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이제 공룡의 크기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대략 이 정도가 되면 초식 공룡이고 조각류 공룡이고요. 크기는 한 8m에서 12m 정도 전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작 사람 한 명이 지낼 작은 방 정도 크기의 동굴. 10m가 넘는 크기의 공룡은 과연 어떻게 이곳에 들어왔던 걸까요? 공룡이 살았을 때는 동굴이 아니었죠, 당연히. 지속적으로 이제 풍화와 바닷물의 침식에 의해서 이 동굴이 형성된 겁니다. 깎여 나간 부분이 동굴이 된 거고요. 공룡이 들어와서 남긴 건 절대 아닙니다. 공룡이 그 전에 살았다는 증거가 되고요. 그래서 이 발자국이 남긴 지층하고 이 동굴이 된 이 동굴의 지층하고는 연대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죠.